평소에 정성은 양규 장군을 굉장히 존경했던 것 같아. 원래는 흥화진에서 양규가 흥화진을 지키는 총대장이고, 그 밑에 대대장 같은 거죠. 양규는 그 밑에 이제 작전장교나 이 젊은 부관이 하나씩 딸려 있는데, 그게 이제 정성이었던 거예요. 양규가 성을 정성에게 맡기고 자기 혼자 유격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나가가지고 이제 거란군을 물리치고 2달 동안 7번 싸워서 7번 이기고, 그러다가 김숙흥이라는 그 운명적인 그 동지 콤비를 만나서 둘이 이제 나중에 마지막 전투에서, 애산 전투에서 정말 숭고하게 비장하게 나란히 차례로 죽죠. 그러고 나서 정성은 상관이 죽은 후에 이를 갈고 다른 제장이라고 하는 건 여러 젊은 장수들을 뜻하거든요. 자기와 같이 젊은 그 성에 남겨져 있던 부관들을 결집해서 압록강 기습전을 계획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건데, 여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고급 지휘관들은 통주 전투에서 모두 죽거나 뿔뿔이 흩어져요. 중간에는 급하게 군대를 재조직해서 반격을 하면서 거란군의 그 진격 속도를 늦춘 지휘관도 있지만, 대체로는 뭐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하공진만 하더라도 한 10명, 20명 데리고 거짓골로 막 이렇게 유랑하다가 현종을 만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자기 젊은 부관들이 다 딸려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고려의 장군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딸린 성, 진지, 뭐 토성일 수도 있고요, 목책성일 수도 있고, 이런 진지를 지키고 있단 말이죠. 평상시에는 이 사람들이 자기와 자기 병력을 데리고 이 결집을 해가지고 통주 전투가 벌어진 건데, 그러면은 젊은 부관들을 다 내버려 두고 왔단 말이에요. 너는 산성을 지키고 있어라, 소수의 병력과 함께. 이 젊은 부관들이 결집을 한 거예요. 어른들이 망친 전쟁을 젊은 사람들이 만회하는 전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세대 교체를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고려시대에는 기인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조선 때는 그런 게 없어지는데, 고려시대에는 아직 호족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동네마다 그 동네의 실력자들, 유력자들, 유지들, 아주 그 동네 토박이 귀족들, 이런 갑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갑족들을 중앙정부에서는 다 때려밟고 싶고 진압하고 싶지만 또 그럴 수도 없어. 이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지 또 군사력을 충당할 수 있고, 고려시대 행정력은 특히나 초창기에는 그런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적으로 돌리지 않고도 은근히 중앙정부만 잘 들어야 돼 이렇게 협박을 하려니까, 이 사람들의 아들들, 동생들을 개경에 견문을 넓히고 공부도 하고 외국인도 만나고 개경에 올려보내. 왕실에서 정부에서 잘해줄게 하면서 올려보내게 만듭니다. 이걸 기인제도라고 해요. 자, 기인제도 말은 좋지만 여러분 느낌 들으면 딱 어떻습니까? 합법적인 인질제도죠. 견문을 넓히면 뭐가 넓힙니까? 개경에 붙잡아 두고 있는 거지. 그러면 옛날에 한 명만 옵니까? 지금은 KTX 타고 그냥 혼자 다닐 수 있지만, 옛날에는 어디 귀족집, 호족집 도련님이 한 명 행차한다 그러면 10명, 20명 그 호위병력들, 이 보디가드, 병풍들 데리고 다닙니다. 요즘은 그 깍두기 같은 그런 느낌에, 이 기인들이 다 개경에 있으면 개경이 꽉 차요. 개경 굉장히 좁습니다. 그러면 이 기인들을 또 어디로 보내냐? 전방 기지로 보내는 거예요. 오랑캐들을 상대하는 전방의 성에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성과 결집을 했던, 압록강 기습전을 치르기 위해서 결집을 했던 젊은 장수들은 대체로 기인들이라고 봐야 돼요. 이 기인들은 다 자기 동네 토박이기 때문에, 누구는 나는 고구려 사람인데, 나는 신라 사람인데, 나는 백제 사람인데, 나는 발해 사람인데, 뭐냐면 이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나는 국적이 고려일 뿐이지 나는 고려 사람이야 이런 의식이 거의 없었어요. 고구려계, 발해계 사람들만 나는 고려인이라는 이 의식이 있었지, 신라 사람들, 백제 사람들의 정체성은 나는 아직 백제 사람이야, 나는 아직 신라 사람이라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젊은 제장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인 제장들이 중앙정부의 명령 없이 스스로 결집을 해서 거대한 승전을 이루고, 어른들이 망친 전쟁을 만회하고, 거란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속 시원한 복수국을 펼쳤다. 이것은 우리는 어느 사람이야, 나는 어디 출신이야, 너는 신라 사람이야, 넌 백제놈이야, 이런 분리의식을 극적으로 해소시키는 굉장히 결정적인 사건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서 세대 교체가 함께 이루어졌던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압록강 기습전을 성공시켰던 젊은 제장들이 3차 거란 침공에서 귀주대첩에서 군을 각지에서 이끌면서 강감찬의 명령을 받아서 거란군을 물리치는 주역이 되거든요. 세대 교체, 분리의식의 극적인 해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고려가 하나로 나아가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질문은 국가의 존재의 이유란 무엇인가? 양규는 어떻게 봐도 정황상 포로가 되었다가 구조된 고려 백성들이 안전하게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마지막 돌격을 한 것으로 보여요. 다른 이유가 보이지 않아요, 군사적으로 보면.
그 외에는 이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유격전을 잘하는 사람이 튀지. 왜 그 대군에 그 죽을 거 뻔한데 돌격을 합니까? 갑자기 안 그러던 사람이. 그거는 지금 구조한 포로들이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밖에는 이유가 없거든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21세기의 드라마를 보기 때문에 이거를 오해할 수 있어요. 아, 정말 참군인이구나. 좋은 군인은 당연히 백성을 구해야지. 근데 이거 1000년 전 얘기거든요. 1000년 전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도요, 국가는 백성의 게 아니에요. 국가는 왕의 그 귀족들의 거예요. 군대가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전원 전사하는 걸 한 명도 남김없이 모두 죽는 걸 받아들이는 그런 돌격을 한다? 이거는 21세기인 현재 당연해 보이는 거지, 당시에는 거의 가능한 행동이 아닙니다. 이 발상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규의 죽음은 정말 숭고한 죽음이고요. 죽음으로써 영웅성이 완성되는 굉장히 위대한 순간이 양규가 죽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반면에 현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혼자만 살아서 도망갔다가 돌아온 건 사실이잖아요. 물론 거란군에 안 잡히고 살아 돌아온 건 잘했어요. 잡혔으면 큰일 났죠. 하지만 현종의 입장에서 양규의 죽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민망하죠. 양규 때문에 자기 살았는데 양규는 죽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현종이 양규와 김숙흥을 사만후 벽상공신으로 추증해서 모셨어요. 이건 뭐냐면 영웅 중에 영웅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인정을 한 거죠. 본인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양규는 백성을 위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가의 존재 이유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현종은 답변을 해야 되는데, 백성을 위해서 죽었으면 그래도 적어도 국가가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측면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현종은 정말 그 당시에 너무나 선진적이게도 양규의 죽음 이후에 받아들여요. 그래서 현종이 귀주대첩까지 시행했던 정책들을 보면 병사가 죽어요? 그러면은 물질적인 지원을 해요, 유가족들한테. 이게 1000년 전에 말이 되는 겁니까? 이 현대적인 정책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당시에 만약에 4인 가족이라고 하면 그 집에 이제 아빠가 죽었어요. 그럼 애들은 당장 부역을 시킬 수도 없고 성을 짓게 할 수도 없고 진지보수 공사를 시킬 수도 없고 전투에 내보낼 수도 없어요. 여자도 전투에 내보낼 수 없어요. 그 가정은 이젠 전쟁에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가뭄이 들고 전쟁으로 나라가 피폐해지고 하는 와중에도 그 가장을 잃은 것에 대해서 유가족들한테 보상을 해서 먹고 살게 했다는 것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보여주는 거예요. 국가는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백성들이 희생당한 것을 잊지 않는다. 현종은 심지어 유해 발굴 사업까지 합니다. 1000년 전에. 이런 걸 하면서 고려라는 나라는 고려 백성에게 기본적인 양심을 지키는 기브앤테이크가 있는, 국가와 백성은 계약관계라고 하는, 우리는 그런 나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10년 동안 현종은 노력을 했고, 그것은 양규의 죽음으로 던져진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고,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20만 명이, 귀주대첩에 모인 20만 명이 단결력을 발휘해서 거란군을 물리칠 수 있었던 거죠.